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 여부 등의 당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여당 이탈표 규모가 관건인데요. 오늘 여당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여당이 내일 표결에 참여할지 또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꿀지가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조금 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표결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표결도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위헌, 위법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친한계는 물론 친윤계에서도 이번엔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의원은 지금까지 7명으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이탈표 8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더 많은 만큼 이탈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 안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까지 소집했는데요.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느냐며 성급한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서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질타하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시시각각 변하는 여당의 이탈 표심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당 안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선언이 나오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본다며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탄핵 찬성표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에 40여 개 안건을 제거한 데 이어서 잇따라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건 언제입니까? 네, 어제로 파악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제거한 데 이어 국회 대법관 마용주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판단 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여당이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 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국무회의 안건을 제거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이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내일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조금 전 요청했는데요. 내일 오후 국회 탄핵안 재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경찰이 내란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은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정리된 이후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경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정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내역 영장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에 가로막혀 극히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군인과 계엄 선포 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참고인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무위원 중엔 조규용 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두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피의자로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4만 경찰을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을까요? 윤 대통령이 항명한 사실 있나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조 청장 측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3차례나 거부하며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한 건 물론 병투병 중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특별수사단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청장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데다
국회 통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인데 대법원은 사실이라면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연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여사령관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사에서 조 청장이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경찰이 방첩사와 함께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여사령관이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후 여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여사령관 측은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여사령관을 두 번째로 불러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비상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파견한 건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닷새째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방첩사가 경찰과 함께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가 경찰 국수본 관계자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방첩사가 경찰과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아닌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국수본도 계엄 사태 당일 밤 11시 반쯤 방첩사 연락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 명단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들이 방첩사와 현장에서 접촉하진 않았고 질서 유지 활동을 벌였을 뿐 체포조 활동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조 운영을 사전에 모의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도 영등포 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죠? 네, 그렇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비상기업 사태 이후 매일 밤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봅니다. 윤지아 기자. 네,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예,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회 앞에서는 촛불 집회가 한창입니다. 해가 지면서 갈수록 촛불을 켠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회 시작 시간인 6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열린 집회지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탄핵버스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버스를 타고 돌며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의료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촛불 집회 시민 쉼터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과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내일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은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2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요. 주최 측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오늘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일 뿐 위법과 위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저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을 지키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징역 2년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형집행 연기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검찰이 통보를 했었는데요.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 그리고 기존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석 연기를 허가한다고 밝혔고요. 오는 16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상황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원래는 내일 오후 5시로 예정이 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내일 오후 4시로 1시간 이른 시간 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시간 그 연기 앞당긴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7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내일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심스럽지만 한 명이 더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탄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오후 2시 한 3분, 4분 이때쯤에 지금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이후인 내일 오후 2시 4분 이후부터 16일 오후 사이까지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 그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5시로 미뤄졌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4시로 당겨졌는데 기존에 2시, 5시 이거는 각 당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의사 일정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4시로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7분의 의원이 탄핵 가결에 찬성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지난번에는 그 의원들 대부분이 보이콧하고 한 군데 모여서 의총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와 관계없이 참여해서 표결하겠다는 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까지 그 의견을 들어봐도 의원들의 투표 참여 자체를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반발도 커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자유의사에 맡겨서 투표할 사람 투표하고 또 안 할 사람 안 하고 할 텐데 투표장에 가는 분이 늘어나면 가결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아요. 자신의 의사를 아직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부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네, 어제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은 그 비례대표 자리를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를 했는데 만에 하나 그 내일 표결까지 이게 승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적의원이 299석 아니냐. 그래서 이탈표가 8표가 아니라 9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했네요. 지금 워낙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서둘렀던 것 같고요. 선관위도 이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곧바로 아마 그 신고를 받은 것 같고 오늘 국회에서 뭐 선서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금 탄핵 표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이 계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선관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려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국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선관위가 미룰 이유가 없겠죠.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균열이 나타나면서 내홍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 반응을 보면은 사실 대통령 담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소통이 없었을까요? 아마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의 관계의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나는 현상이라고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원내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대한 조율은 차치하고라도 배려조차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입법부의 구성원인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이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부재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도단 비상계엄 선포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좀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또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리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뭐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가결에 찬성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잘못이 그것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이렇게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탄핵을 망설이면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탄핵에 좀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 이걸 자꾸 거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당론으로 탄핵 가결을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도 동시에 막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로 인해서 뭐 가결돼도 그걸 감수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하신 말씀이 수사는 수사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의 요건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럴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은 될 수 있지만 탄핵만은 지난 탄핵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그건 결국 이 상황에서도 당리당략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애초부터 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특히 이제 우리 헌정 체제를 흔드는 그런 이제 내란 행위를 대통령이 주도해서 했는데 당론으로 이걸 의원들의 그 투표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활동할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에 맡겼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난주처럼 당론으로 탄핵을 거부하자고 하기에는 친윤계 원내대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장 역할도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 지금 그 국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형사상으로 해석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이게 참 흥미롭지만은 민주당의 친명계, 뭐 민주당은 다 친명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친한 전부 탄핵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탄핵의 찬성표를 누르더라도 그 심적으로 부담이 지금 덜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요번에 탄핵을 거부하자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벌겠다는 건데 그래야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세로 볼 때 이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은 되는데 언제 되느냐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의 어떤 그 처절한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율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지금 계엄 당시 체포 시도 명단에 이재명 대표 위준교 사람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직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그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경찰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정확한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말이 안 되지만 계엄법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현직 판사를 무슨 논리로 체포를 하고 무슨 논리로 인신을 구속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계엄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지를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상 판사 개개인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어떤 고위직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즉 정적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구금한다면 민주국가에서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내라는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그런 중대한 증언이 나온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가 진척되면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압수수색 영장 하나도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되게 돼 있는데, 예. 이러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삼권 분립을 위배해서 사법부마저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계엄이었다 그러면 사법부로서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치명적인 문제가 국민 주권의 원칙,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법치에 입각해서 침착하게 그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법부의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전제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든지 어떤 개인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심지어는 재판부 판사, 거기다가 같은 당의 또 여당 대표, 물론 이제 그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그렇다 해서 반국가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상당히 그 치명적인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하니 오히려 지금 가장 황당해하고 당혹해하는 쪽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사범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주 경찰청장의 변호인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을 때 조 청장이 김동연 판사는 좀 이름이 낯설다,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그 14만 경찰을 지휘했던 조주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로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로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것 같죠? 그 경찰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경찰 역사에서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물론 이제 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있어서 아마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할 텐데,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고, 중대 종사자로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관한 정당성마저도 일부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인신이 구속돼서 향후에 사법 처리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는 이후에 이 문제를
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두고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밝혔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에서 드러나서요. 그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을 미리 만나서 안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가옥 관련 회동 관련 CCTV도 지금 경찰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뭐 그다음에 방첩사 전부 그 행위에 가담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국회의 결의로 이것을 이제 해제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그 통탄할 부분이 적어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식의 계엄을 평시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인사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이라든지. 그런데 왜 그러면 애초에 옷을 벗을 각오로 몸으로 막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본인들이 어쨌든 자백을 하긴 했는데 그 자백과는 다른,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그날 알았다, 그날 보고를 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부인과 얘기했다,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미 며칠 전부터,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전에 안가에 모여서 얘기가 있었고 또 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그 다음 날도 또 율사 출신의 장관이라든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안가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탄핵의 수순을 밟으면서 변론도 본인 스스로 작성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계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거나 계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불안감과 동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가 예측성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너무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봉식 서울청장과 그리고 또 여인영 사령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많은 거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6차례를 전화를 걸어서 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자신은 모두 묵살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당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자신은 투병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진술했던 거하고 또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하고 불일치한 대목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참석을 못한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책임을 좀 면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지시를 받아서 본인은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지만 실제 그 지시를 불이행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데다가 그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근데 그게 이제 증거인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등등이 그다지 그렇게 조지호 청장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조지호 청장이 항변하는 내용만으로 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해서 현직 국무위원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 처음인데요.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그 다음 날일 겁니다. 12월 4일에 안가에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사들이 모인 것은 제2의 계엄 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만약에 계엄을 시도할 거면 저는 뭐 그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그 수행할 수 있는 군부의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율사 출신의 장관과 민정수석 또 장관 두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대통령 스스로도 이 계엄의 파장으로 본인이 법적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율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논 겸 그래서 모였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계엄 시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규명에 좀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통화를 여러 차례 했을 거고 또 전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를 우선 그 비화폰을 통해서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화폰의 특성상 이게 통화 내용이 녹음되거나 저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정도 어느 시간만큼 통화했고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걸 이제 다른 조사하고 결합시켜 보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다들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아무튼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입건이 돼서 제일 먼저 구속이 되기도 했고 상당 정도 이제 수사가 진척이 돼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1%. 이 숫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내일 소위 국회에서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최저치 11%에서 담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됐습니다. 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담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오히려 부정 평가가 85%에 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그것은 그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여론이라든지 국민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어제 담화 이후 조사만 따지고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관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담화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런 관측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층이 좀 결집하지 않겠냐. 어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얘기는 강경 보수층이나 당의 이를테면 친윤들한테 보내는 신호 아니었냐. 그런 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오히려 지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그 친윤계의 어떤 그 영향력이 세고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하는 데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의도해서 기획하고 수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이 오롯이 지금 국민의힘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그 국회에서의 의결, 그다음에 내일 국민의힘에서 192표 외에 몇 표의 찬성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어떤 그 권력 지형이라든지 또 향후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예컨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뭐 심지어는 찐윤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제가 아는 권성동은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선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치닫게 되면 당의 존망에 어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친윤의 색채만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당 윤리위라든지 향후 당의 미래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떨어져서 24%, 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당의 최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당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수습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 탄핵안이 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론의 역풍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 탄핵을 둘러싸고 이제 찬반 이런 이제 구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헌법기관 개개인으로서 어떤 헌법소의 책무를 가지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또다시 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만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험을 다 겪으신 분이고 또 그때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이 보수 본당에 돌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당이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은 누구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어떤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하게는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일 표결 결과입니다.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 징계를 좀 미룬 것도 결국 내일 탄핵 표결을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제 그런 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제 별다른 결정 없이 미룬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당은 당대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권력 제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안 가결이 된다면은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 정도 만에 당이 갈라지지 않았었습니까?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분당을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친박이 굉장히 이렇게 강고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당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 견인하지 못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일단 그 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정부 보조금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탄핵 트라우마라는 이유로 각자 자신이 기억하는 지난 탄핵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분당해가지고 나가는 쪽은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확고한 그런 그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가 가라 또는 뭐 너가 탈당해라 이렇게는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나가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친한계에 지금 그 소위 최고위원 중에 장동혁 그 최고가 상당히 마치도 무슨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근데 분명한 거는 친한계가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당장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압박을 할 텐데 결국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집돼야 되는데 이 결집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수를 구성하는 친한계가 얼마만큼의 그러한 어떤 그 응집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리라 보여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원래는 탄핵이 통과되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어제는 여러 상황 변화가 있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거든요. 만약에 내일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한동훈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이제 탄핵 그 표결 이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내 친윤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고 이미 최고위원 중에 일부도 지도부 총사퇴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도 원래 입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은 질서 있는 퇴각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탄핵이 되면 그것이 가져올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퇴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질서 있는 퇴각을 대통령이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만들어 놓은 방안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이럴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마저도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이 질책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란에 동의하는 정당으로 이 국민의힘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정말 보수를 혁신하는 정당으로 갈 거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한동훈 지도체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시 이제 친윤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되는 것,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 정당의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 이거는 좀 많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동혁 최고위원도 기존의 종전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생각을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아니면 사퇴 수습을 위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 대표는 직에 연연하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 대표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표직 사퇴 여부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요?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은 요번에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첫날 밤에 한동훈 대표는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미래형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랬든 간에 일관성 없는 말이 계속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국민 신인도를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한동훈 그다음에 한덕수 무슨 국정 운영 공동 운영 운운하다가 완전히 안팎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요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요한 동기가 대통령의 성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를 볼 때 오히려 한동훈이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극에 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을 노리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관성 없고 상당히 상황 의존적인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면 이번만큼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예를 든다면은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 때 고향이라든지 김포가 서울이 될 거라고 뭐라 그랬죠? 그때 무슨 꽃이 목련이 지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스르르. 그다음에 최혜병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결기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도 탄핵 가결 시에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 친윤 최고위에서는 또 위원들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바로 이제 비대위가 등장하는 거고 예.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구해오고 이럴 겨를이 없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탄핵 표결 이후에 최대의 쟁점이 될 텐데, 물론 탄핵안이 또다시 부결된다. 그러면 뭐 별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건 오히려 이제 국민 여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겠죠. 근데 탄핵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당의 내홍이랄까, 갈등이랄까, 이건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 사퇴론, 한동훈 대표 사퇴론이 나올 텐데, 근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사퇴는 없다가 오히려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어떻게 보면 당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에게 내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보수는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버텨주느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이 버텨주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뭐 한동훈 대표 그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또 당사 앞에서도 연일 한동훈 대표를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사 앞에는 밤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낮에는 보수단체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고,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온 천지에 불이 나가지고 아예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집 문서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식의 집안 싸움을 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이르러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싸움에 연연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표결이 이루어지는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거라며 여당도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첫 탄핵안이 폐기 처리된 지 엿새 만입니다.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모두 44장 분량으로 첫 번째 탄핵안보다 50% 넘게 내용이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론 내란 혐의가 주로 제시됐고,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전 탄핵안에서 탄핵 사유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편중 외교 논란이나 거부권 남발 등 정치적인 내용들은 빠졌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 사태 하나만으로도 탄핵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으로도 풀이됩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야당은 이번에도 탄핵안이 폐기 또는 부결되면 다음 주 토요일 세 번째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엔 곧바로 탄핵소추위원을 꾸려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가운데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조 전 대표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백 교수를 포함한 혁신당 12명 모두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은 다음 대목에 등장합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는데 내란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 고도의 통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야당의 예산 감축과 탄핵, 부정선거 의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감액을 했다 혹은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가 될지 범죄 행위가 될지 사법부 판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사항을 담은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 나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 출국 금지 등으로 외교권에 공백이 생겼는데 외교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인데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연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여사령관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특별수사단은 조사에서 조 청장이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전망을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내란죄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로 진입을 시도했고요. 결국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임의 제출을 받는 형태로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경찰 측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피의자 조사 소환 요구 내지는 이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피의자로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연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요. 먼저 피의자 윤석열을 정식적으로 소환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뭐 영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결과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체포영장보다는 긴급 체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은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죠. 강제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영장에서도 지금 경찰에서도 그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 제출만 받고 영장을 집행되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발부된 이미 발부받아 놓은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집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발부받을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특수본에서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경찰 측에서 하는 내용이 이 법관이 이런 기재를 놨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단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이 불발 시에 관리자의 허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라라는 단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할지 또 지난 압수수색의 범위에는 대통령 관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신청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입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풀이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고 사실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밝혔고 이게 어떤 조서에 남겨지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너무 낯선 이름이라서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재명의 이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세한 진술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라고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까지도 장악할 이제 의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되는 지금 내란죄랄지 또 이 직권남용의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법조인들 굉장히 많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네. 이런 걸 보면 좀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모두 다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서 결국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관 중에 일부 이 이재명 대표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고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마 많은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혹여나 받게 될 형사 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도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지금 적시된 혐의를 보면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수사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이 내란의 수괴, 내란의 공범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3가지의 주요 기관에서 입맞춰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엔 가장 우두머리고 공범 중에 우리가 소위 주범이라고 하죠. 주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위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10일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10일과 12일에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2번 딱 조사하고 오늘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 사령관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하겠다라고 오늘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또 굉장히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구속이 되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그 충암파 핵심의 신병을 2번째로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또 여인영 전 사령관 또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3분 모두 다가 지금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그리고 또 이번 내란 사태의 굉장히 주요 인물로 보여지고요. 또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이제 공범으로 적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령관까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남은 사람은 1명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 아마 다음 주쯤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수사 진척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요 기관들이 경쟁을 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가장 좀 수사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누가 더 빠르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결국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일단 먼저 선확보, 그러니까 즉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하거나 강제 수사를 할 것을 내정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수사를 빨리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요. 검찰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 9일에 영장을 청구하고 10일에 영장 발부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0일, 10일 수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검찰이 청구를 할지 이 부분이 좀 수사의 속도전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내란 혐의 일반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이 둘 다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열리면 이게 기존 수사들은 다 스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특검이 꾸려져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이 수사기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한 것들에 대해서 협조나 공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제대로 발동되기 전까지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수사할 거고요.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 자료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협동해서 같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윤곽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내일 이제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5시인데요. 4시로 앞당겨졌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탄핵안에 대해서 가결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직무 곧바로 정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180일 내에 헌재에서는 이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80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6개월 내에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0일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친윤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180 이내에 끝나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헌재 심리가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헌재법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여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을 꾸린다. 혹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조서를 쓰겠다.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결국에 국가의 원수 자료가 계속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정지하지 않고 180일 이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180일이라는 그 기한, 헌재가 이거를 다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는 쟁점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의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건데요. 이 내란이냐 또 이런 직권 남용이냐 또 비상계엄이 결국 위헌적인 것이냐 이것이 위법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관련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주된 공범으로 적시된 3분 말고도 사실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참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재판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8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빠르게 당기고자 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인 체제잖아요. 네. 이 중에서 한 명은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식 재판관.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에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보험을 들어는 게 아니냐. 6인 체제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지금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윤 대통령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야당의 어떻게 생각하면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언론 보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재 판결문에서는 아마 모든 어떤 의견을 적시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이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헌재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전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인 11%로 떨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다고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제거한 데 이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이선 후퇴 선언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과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탄핵 재표결 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만큼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 낙폭을 보이며 취임 이후 최저치인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2%, 비상계엄 선포가 10%로 뒤를 이었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고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사이 친윤석열계의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흔들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의 윤석열 씨 호칭에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은 탄핵당에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예우한다며 왜 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단죄하려 하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재명 씨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계엄 사태가 호칭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까지 옮겨붙은 가운데 친윤석열계는 한 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론과 다른 탄핵안 찬성 의견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밝혔고 대통령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도 일방적이었다는 반발입니다. 우리 당이 온전히 우리 받아들여서 고쳐나갈 그 계기로 계속해서 상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괜히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한 대표 측은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뜻을 바꾼 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당의 탄핵 공포가 국민의 계엄 공포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냐고 역공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법적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막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친윤계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본인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각에선 탄핵안 통과 시 한동훈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친한계는 계엄을 막은 지도부가 왜 사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왜 못 지켰느냐 그거 아닙니까? 1차 탄핵안 폐기 뒤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낸 김상욱 의원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 계엄은 정치 행위란 취지로 발언한 윤상현 의원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몸을 낮추던 친윤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계파 갈등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중요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 내홍의 키를 쥔 건 이들의 소통 의지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군 통수권직까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국방부 장관직은 일주일 넘게 공석입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 사우디 대사가 직을 고사하고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군 전체를 통솔하는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안보 현안을 다루는 일정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직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도 추진되다가 무산됐고 북핵 대응 전략 협의체인 4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관 부재로 전략적인 대응이 제한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MA를 개정하는 이미 양쪽이 타결된 거를 갖다 다시 무효화시키고 새로 타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추가적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식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을 대행 체제로는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군 통수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큽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인 총리가 국군 통수권을 이어받는데 총리 탄핵 소추안까지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군 당국은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대북 감시와 도발 대응 체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위협에는 판단권자의 공백이 적잖게 느껴질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계와 기업의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유지하고 민생 안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첫 경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는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각종 송년회 행사는 취소되고 해외 관광객은 줄어드는 등 연말 특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달 전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도 이번 경기 진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하락했고 기업 심리 실적 및 전망도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경기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0.4% 줄어 2달 연속 뒷걸음질 쳤고 같은 달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5.8%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 안정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요청으로 강력계 형사들이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됐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방첩사와 경찰청 국수본이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논의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뒤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후 국회 인근을 담당하는 영등포 경찰서 측과 연락했고 실제로 영등포서 경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부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첩사가 현장 상황 안내를 위한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와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투입된 경력은 질서유지 활동을 벌였을 뿐 방첩사 측과의 현장 접선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수본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와 영등포서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위해 형사들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체포조 구성 여부도 핵심 요소로 꼽히는 만큼 집중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계엄군 요청에 따라 당시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체포작전에 관여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일은 서울 등 곳곳에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중부에서 영하 10도 안팎, 남부에서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 광주 6도, 부산 8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다 보면 환기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요. 춥다고 해도 환기는 꼭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공기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3번 10분 정도만 환기를 해도 충분하고요. 대기 순환이 원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눈비가 내리면서 최고 5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에는 종일 눈비가 이어지면서 산간에 최고 1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비와 눈이 오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충청과 호남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